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화면이 안 떠 있는데 경주대학교라고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대학에서 SDG와 요즘에 이제 최근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G 경영 들어보셨나요? 예, 환경사회 투명 경영이라고 또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이제 경주대에서 SDG, ESG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센터장으로 일하고도 있습니다. 이창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장이 좀 제가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양복을 갖고 왔는데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게 차 안에서 빠진 건지 아무튼 그래서 그 출발한 시점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SDG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고민했던 게 뭐냐면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한 20여 개 정도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SDG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SDG 기본 이해에 대한 것, 그리고 SDG 세계 동향과 확산 배경, 그리고 지금 춘천도 이제 지역 도시잖아요. 도시고 지방이니까 지방 차원에서 SDG가 어떻게 이행 실천되고 있는지 국내 현황들을 좀 사례를 살펴보는 것. 마지막으로 지방 SDG 성공 사례들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그 지속가능 발전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도 되고 네모도 돼요.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녀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지속가능 발전은 뭐 공부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혁명이다, 협동이다, 협치다, 지구 구학이다. 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인간 멸종을 방지하는 것이다. 아까 보니까 밖에 멸종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때 배포된 자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과 인간의 조화, 거버넌스, 인간성 회복, 도시 살리기, 사람답게 살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잘 알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들 답은 없어요. 지속가능 발전을 그냥 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나의 삶과 나의 요구와 나의 어떤 그 가치와 연결시켜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란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 계세요. 아시죠? 그분이 공자와 부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공자, 부자라는 게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지속가능 발전은 어쩌면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원래 어원이 농사짓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농민들만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것이냐, 도시 지속 가능성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반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자연의 어떤 조화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혼자 지을 수 있지만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협동하며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공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발전은 두 가지 부분들, 즉 인간과 자연의 조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전국을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이 세상사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완벽한 존재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됨입니다. 즉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왜 공부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을 깨우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원주에서 유명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장일순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분이 늘 이렇게 물어봤어요. 쌀과 공기와 물이 있고 아파트와 자동차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있으면 좋고. 하지만 쌀과 공기와 물은 어떻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지만 죽어요. 그다음에 물을 안 먹으면 1주 정도,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죽어요. 산소가 없으면 3분 이상, 5분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를 중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죠.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사람됨이다라는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은 바로 그런 사람됨을, 사람의 도리를,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정의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가 바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입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애우지 마세요. 절대로. 애우는 사람 바보예요. 사실 제가 이제 방송대학교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요. 방송대학교 학우님들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방송 다니신 분도 계시죠? 제가 이제 방송대 다니면서 춘천도 오고 전국을 다니는데 지속 가능 발전을 이렇게 설명했다가 80 드신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학우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을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머니께서, 우리 학우님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정말 쉬운 거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지속 가능 발전을 저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옛날 아버지가 딸을 낳았을 때 뭘 심었죠? 오동나무를 심었잖아요. 왜 오동나무 심었죠? 맞아요. 시집 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라 그냥.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거 숨 막혀요. 미래 세대에게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부터 하면은 숨차거든요. 그죠?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동나무 이야기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애우지 마세요. 애우지 마시고 대상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돼요. 시민 SDG 강사 양성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 가능 발전을 설명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석가 불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신영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원래 신영구 선생님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옛 선현 이야기들 혹은 농민들의 이야기예요. 석가 불식, 씨가 실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라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감나무가 있으면 나중에 3개 정도 남긴다며요. 맞죠? 어떻게 남기죠? 맞아요. 하나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끔 하고, 하나는 누가 먹는다? 새가 와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뭐다? 지속 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다 잊어버리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요거 한번 보세요. 춘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이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춘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지속가능발전,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트너십, 영어로는 파트너십, 한국말로는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반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 이거예요. 과정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 더디 가더라도 사람 생각하는 것. 나보다 더 많이 못 배우고, 나보다 가방끈 짧고, 나보다 덜 갖고 덜 권력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더라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적인 키워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에 지속 가능 발전은 우리가 봤어요. 그다음 넘겨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 오늘 이거 이해하시면은 하실 수도 없어요. 지속 가능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부분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셨을 때, 뭐 사실은 교육이란 게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속가능 발전 강의하러 다녔을 때 완벽하게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숙지하고 숙달하고 또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리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가 지구 한계예요. 지구 한계, 9가지 요소와 3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건 설명 안 할게요. 도넛 모델이 있어요. 그다음 원 헬스 모델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모두 행복한 사회인 거죠. 그게 좋은 지구인 거예요. 요 세 가지 부분들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나와요. 되게 쉽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장짜리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는데, 문제는 그걸 애우지 마시고 내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넘겨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속 가능 발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은 모든 이론이든 모든 사상이든 역사성이 있어요. 그죠? 사실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발전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료집에 나가겠지만 문제 인식 확산,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화된 개념들. 물론 지금도 ING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완벽하게 정리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이해하실 때 처음에는 환경적인 문제로 지속 가능 발전을 접근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가니까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 안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3세계에서 벌목을 하고 밀림을 태우고, 왜 태우죠? 먹고 살려고 태운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더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2015년도에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뭐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우지 마세요. 지금 뭐 검토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80년대 뭐가 있었고, 90년대 뭐가 있었고, 2000년대, 2015년도에 뭐가 있었구나는 나중에 아셔도 돼요. 일반 시민들 관심 없어 저거. 저런 거 관심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일단 흐름들만 오늘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중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있어요. MDG라고 해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유엔에서 나온 거니까 유엔의 공통어가 공용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개예요. 6개. 한국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본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본말도 안 들어가요. 중국어는 들어가요. 영어는 들어가요. 스페인어 들어가고 아랍어 들어가고 프랑스어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개념 중에 MDG, SDG라고 되어 있어요.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로프먼트 골스라는 거예요. 그 새천년 개발 목표고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골스에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자, MDG라는 새천년 개발 목표는 마찬가지로 15년 동안을 진행되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진행해야 되는 약속이 MDG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기한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또 합의된 게 뭐냐면 15년 동안을 또 한 단계 높은 그런 세계적인 헌장과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요. 딱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에는 MDG고요. 밖에는 SDG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이것은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은 주로 가난한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사회나 경제적인 측면, 특히 경제적인 측면들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절대 빈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런데 SDG는 어때요?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될 게 있어요. SDG 17개 목표가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다 담아냈어요. 인간이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다 담아냈어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가 방송대에서 이제 문화교양학과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특히 여학우님들, 나이 드신 여학우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안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물어보면은 남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맞아요. 미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결혼 안 해요. 혼자 살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원 없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방송대학원님들 보통 나이가 60대에서 7, 80대까지 많아요. 이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세대들이에요. 맞죠? 오빠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중학교 마치고 식모살이 가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퇴하고 어디 가죠? 공장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중퇴하고 일을 했었으니까.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보통 이제 50대 되면 애들이 나가잖아요. 40, 50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혹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가고 방송대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꿈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서름들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첫 번째 가난함 서름, 빈곤에 대한 서름이 가장 커요. 그죠? 가난하면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돈 없으면. 그죠? 그래서 SDG 1번 목표 뭐죠? 빈곤 종식이에요. 인간이 가장 크게 받는 서름이 돈 없는 서름, 가난한 서름이에요. 두 번째 또 뭐 있죠? 배고픈 서름이에요. 배고픈 서름. 맞죠? 어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기 어르신들, 하얀 머리 하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배고픔을 없애는 거예요. 기아 종식이에요.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이게 두 번째 목표예요. 세 번째 목표 뭐냐면 아픈 것, 아픈 서름이에요. 경험해봤죠?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돈 없는데 아파봐요. 더 슬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안에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치매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싸움 나고 난리 나죠. 왜? 돈 들어가야 되고 형제들끼리 또 싸움 나고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건강이 나빠지면 또 가난해져요. 그래서 건강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아프지 않은 아픈 서러움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에 이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못 배운 서러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큰 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황후장상의 딸 씨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돈 많으면 좋은 데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가정 환경이 좋으면 사실은 뭐 더 좋은 조건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하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서러움들을 누가 겪었다? 어머니들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바로 4번 목표, 교육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양질의 교육,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 학습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이제 대학교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계속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시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살게 됐지만 병원에 의존하는 오랜 삶이고, 또 중요한 것은 60대 이후부터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배우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일본에 그래요. 일본에 제가 SDG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에는 노인 범죄가 굉장히 심각해요. 변호사 출신, 의사 출신,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됐어요? 절도를 해요. 왜? 정년 끝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교육열이 굉장히 센 나라예요. 학벌주의가 세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몰빵하는 거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교육비, 과외비로 막 투자하죠. 또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을 대학도 보내야 되고 대출 받아서 또 아이들 결혼할 때 뭐 대줘야 되죠? 집이라든지 결혼 자금도 대주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60 이후의 삶들은 굉장히 빈곤해져요. 힘들어져. 그러니까 고학력자들도 절도를 하고 노인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가 또 그런 그늘을 만드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성으로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도 되게 시끄러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여성이 훨씬 더 권리가 신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힘들어요. 그죠? 성평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깨끗한 물과 위생,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 생산과 소비,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환경적 측면들이 강하죠. 기후 변화 문제,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평화와 정의 제도, 파트너십, 이렇게 17개의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고민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SDG가 보편적이다.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문제는 SDG와 MDG, MDG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어떻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책임과 권한 문제예요. MDG는 가난한 나라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SDG는 물론 안 한다고 해서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받긴 해요. 그리고 그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평가와 보고를 수행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어려웠으니까 우리 한번 돈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SDG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유엔에서 쓰는 SDG 1년 예산.
7천조 원이에요. 7천. 유럽연합의 1년 예산과 같아요. 자, 일본의 SDG 예산 얼마일 것 같아요? 일본의 SDG 예산 60조 원이에요. 60조 원. 대한민국 SDG 예산 지금까지 국비는 없었어요. 그래 작년에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정권도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동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기존 정권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낸 적도 있었어요. SDG 거버넌스를 안 한다는 거죠. 몽골도 하고 있고, 자 북한은 할까 안 할 거예요, SDG. 북한은 열심히 할까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해요. 북한도 대부분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에서 SDG를 추진해 왔어요. 심지어 이 아시아도. 일본은 SDG 추진본부라고 있어요. SDG 추진본부의 본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당연직 총리예요. 부본부장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내각이 추진본부에 가입돼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고 정부 외의 모든 기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기업, 시민사회, NGO, 중간지원조직 이런 데가 SDG 원탁회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방소멸이에요. 지방소멸. 저희 경북, 제가 경북에 있잖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왜 미친 줄 아세요? 인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의 16개 기초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이제 4만 명, 3만 명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경주시가 옛날에 제가 경주시에 있잖아요. 경주시가 천년고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세요? 100만에서 150만이었어요. 국제도시였어요. 지금 몇 만일까요? 25만 정도밖에 안 돼요.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SDG를 매개로 해서 지방 소멸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SDG 지방 창생 SDG를 해요. 지방 소멸에 대응되는 지방 창생 SDG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지방 창생 SDG를 하고 있어요. 추진본부도 만들어 놓고 있고 매년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SDG 모델 도시를 선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모든 대학은 지금 SDG로 도배돼 있어요. 모든 대학 홈페이지에는 총장 직속으로 SDG 추진본부라든지 센터 추진실을 둬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홈페이지에는 SDG 1번부터 17번까지 연계된 과목들을 다 올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SDG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어쨌든 SDG가 MDG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보편성.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선진국과 후진국. 그다음에 어떤 나라든 간에 가난한 사람, 가방끈이 길건 짧건 힘을 갖고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종의 이제 평가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된 뭐다? 국제적인 헌장이고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SDG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포스터라고 해요. 포스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찬 게 있잖아요. 이걸 SDG 휠이라고 해. 휠이라고 해. 이거 작년에 그 전까지 인기 없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달에 아시죠? 유엔 총회에 갔어요. 막 동아시아에서 막 비판하니까 갔어요. 누구 데리고 갔죠? BTS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이 가서 막 SDG 퍼포먼스 했죠. 그러고 나니까 저 배지가 젊은 애들한테 동락에 지금 구하지도 못해요. 지금 뭐 아무튼 그 정도 한참 반짝했어요. 작년에 재밌던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작년에 그 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히트를 친 게 하나 있어요. BTS 말고 또 있어요. 블랙핑크. 블랙핑크라는
걸그룹 있어요. 아이돌 그룹.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요. 남자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이 그 블랙핑크가 유튜브 들어가면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영어, 중국어, 한국말로 막 떠들어요. 그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에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블랙핑크가 유엔의 SDG 홍보대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모르고 있었죠. 걔네들은 열심히 하고 다녀요. 열심히 영어로, 한국말로 왜 SDG를 해야 되는지, 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지, 왜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죠. 아직까지 SDG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17개 목표가 있고요. 169개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제가 제일 앞부분에 이제 그 소개가 잘 안 돼 있었는데 저에 대한 소개가 없네요. 어쨌든 네. 책을 하나 이번에 썼어요. SDG 교과서라고. 거기 책을 쓰면서 막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했더니 232개로 우리나라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232개가 아니라 231개 지표예요. 제가 영어 확인했어요. 했고. 근데 아직도 인터넷 치면 대한민국 뉴스에는 여전히 232개로 나오는 아주 답답함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2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SDG를 주류화시켜내는 것, 즉 제도로서 SDG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동네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아무리 좋은 사상과 이론과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DG 현지화라고 얘기해요. 이 현지화 작업을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대표님이 다 이걸 준비한 거예요. 왜? 우리 춘천시에 맞는 SDG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SDG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교재도 필요하고 다 커리큘럼도 중요하죠. 하지만 좋은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하셔가지고 또 남은 강좌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습득한 이후에 오래된다? 현장으로 내려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SDG 관련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토호쿠 대학이라고 동북대학이에요. 지금 그 후쿠시마 그쪽 동네에 있는 건데 명문 대학이에요. 거기 있는 그 대학에서 뭘 했냐면은 SDG를 공부했어요. 했는데 우리만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자체와 기업과 협업을 했어. 해가지고 SDG를 공부한 친구들을 어디로 가냐면 우편 배달 SDG라는 걸 했어요. 우편 배달 SDG 학습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찾아가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SDG 교육을 받았던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내려가요. 그래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초중고등학교에 SDG가 교육이 의무화돼 있어요. ESD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지 ESDGS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얘네들이 세 가지 군으로 나눠졌어요.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그래서 군이라고 해. 얘네들은. 우리는 기둥이라고 얘기하거든. 세 개의 기둥,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기둥 뭐다? 환경기둥, 사회기둥, 뭐다? 경제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쟤네들은 환경군, 사회군, 경제군 해가지고 이거 대학 갈 때 또 써먹어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찾아가는 학교를 했어요.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제가 4년 전에 중국을 갔거든요. 갔는데 중국 가기 전에 경남에 있는 모 시에 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가는 SDG 교육이에요. 지속가능발전 대학이라는 지속협이 진행하는 그런 강좌 내지 시민 양성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갖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출석률이 100% 내지 80% 이상 그리고 열심히 과제를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이분들에게 시가 돈을 줘. 강의비를 주는 거야. 강사비를.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에 가는 거예요. 혹은 주민자치센터 가서 강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게 되는 그러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주류화뿐만 아니라 현지화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지속가능 발전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이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구 한계 얘기했죠? 지구가 이제 이미 용량이 초과됐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후 위기 문제 심각하죠.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죠? 오죽했으면은 많은 사회학자들, 과학자들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한 50년을 못 갈 것 같다. 이 속도로 가면 100년을 못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 문제, 미세먼지, 국민소득 등등등등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많은 나라가 많은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키워드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왜 관심이 있을까는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봐. 왜 이렇게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SDG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그 강원 지속협회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쭉 따져보는 거예요. 왜 할까? 왜 이거를 자꾸만 강조할까? 유엔은 왜 이것에 목을 메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요소, 위험 요소,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을 양성 과정 끝날 때까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7개 위험 요소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지속 가능 발전이 왜 필요한지 10개를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수업 때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수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유엔에는 SDSN이라고 있어요. 아까 17개 목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사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SDSN,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 집행위원이 있는데 석학들이나 연구자들이 모이는 거 매일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7개 목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전에는 공개 작업반 등 뭐 여러 개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적 자원들을 계속 내주는 게 SDSN인데 여기서 하루에 하나씩 매일 올리는 거예요. 17개 목표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뭘까요? 여성의 양성평등을 어떻게 지표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올리는 거죠. 여성 지도, 세계 여성 지도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지도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장관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혹은 장군님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교수 중에 이런 식의 지표를 갖고서 계속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이거예요. 2030 의제 SDG 구조인데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강의만 듣고 강사들이 떠드는 것만 듣고 가시면요, 여러분들 강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SDG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강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고 조직을 하실 분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오늘 약속해 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30 의제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있어요. 이게 지난 2015년도 9월달 이제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를 이해하시려면 뭐 봐야 되죠? 성경 봐야죠. 자, 불교 이해하려면 뭐 봐야 되죠? 불경을 보셔야 돼요. SDG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쓴 SDG 교과서도 좋지만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거를. 저는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이건 번역이 좀 좋아요. 물론 이것도 거칠어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환경부에서 나왔던 이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세계의 혁명, 변혁이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는 혁명하는 거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의미들은 뭐죠? 레볼루션이에요. 그죠? 저기는 레볼루션이라고 써 있지 않죠? 그죠? 보세요. 트랜스포밍이에요. 레볼루션 아니에요.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건설하는 것, 낡은 국가기구를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기구를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것이라는 혁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환이에요.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거대한 권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로부터 변화되면서 함께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정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따지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함께 하는 것, 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사무국장님이 또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서 저거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받으셔서 양도 안 많아요. 간단해요. 제 책은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렇지만 저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것만 열심히 읽으셔도 돼요. 먼저 저것부터 읽어라 라는 거예요. 저걸 읽으시면 SDG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2030 의제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워드 중에서 이것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앞으로 SDG를 설명하는 강사가 되시려면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SDG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아까 그랬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기둥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세요. 뭐다? 사회 기둥, 또 뭐다? 환경 기둥, 경제 기둥. 됐죠? 요거 외우시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5개 피축으로 되어 있어요. 자, 5개 피축이라는 게 뭐냐면 17개 목표를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게 5개 P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피플부터 시작해서 파트너십까지 P로 구성된다.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보니까 인간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환경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아까 이해하셨죠? 아까 이 세 가지 기둥이에요. 사람 기둥은 사회 기둥, 사람은 사회, 사람 축은 사회예요. 그 다음에 지구 축은 뭐죠? 환경이에요. 번영 축은 뭐죠? 경제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해결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돼. 도구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중요한데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라고 했을 때 2가지 P는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의 제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다시 제정됐어요. 자, 그렇게 됐고 올해 7월 5일 날 시행령이 나가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또 지역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 변해요. 자,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정치 뭐 했던 것들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죠. 열심히 지속가능 발전했는데 시장이 바뀌었어, 시의원이 바뀌었어, 국회의원이 바뀌었어. 이러면 다시 또 물거품이 돼. 그런데 제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 누가 되든 간에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국가는 뭘 하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든 거고, 자, 동네 뭐 하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같은 걸 만들거나, 일본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SD 조례도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누구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어도 재정적 지원이 부담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들도 저같이 좋은 강사를 박수 한번 주셔야죠. 좋은 강사를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제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를 고민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16번 목표가 들어가 있는 이 평화축, 즉 평화와 정의와 제도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누가 해야지? 이해관계자 같이 하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함께 모일 때만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무국장님이 저 경기 강원지속협 우리 사무총장님이 아무리 용쓰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태클 거는 사람이 생기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협동의 구조, 파트너십 구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키워드 뭐다? 3개 기둥, 그리고 5개 P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SG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자, SDG가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실용주의와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제 SDG 교과서에도 넣었고 논문으로 썼지만 지금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공부라는 게 그래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면은 하기 싫어요, 하기 좋아요? 싫어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넘어가시고 나중에 내가 내용이 커지면 그때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세계 동향과 확산의 기회 구조예요. 지금 SDG가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왜 잘 오셨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엔의 협력 기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특히 로컬 차원에서. 로컬 차원에서 많이 없어요. 인정받은 로컬 차원의 협력 기관은 어디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공인되어 있는 조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백에는 누가 있다? 유엔이 있어요. 유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DG가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SDG하고 ESG 경영이에요. ESG 경영은 SDG와 연결돼 있어요. SDG가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ESG 경영이라는 표현보다는 SDG 경영으로 써요. 아마 인터넷 쳐보십시오. 일본 구글 검색하거나 야후 자펜 검색하시면 ESG도 쓰지만 대체적으로는 SDG 경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확산의 기회 구조는 이 정도예요. 자, 첫 번째, 유엔의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요. 우리나라 한 50여 개 넘는 이클레이 조직이 있어요. 자,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어요. 37개예요. 자, 등등 해서 이따가 이제 그 의지들을 보여드릴게요. 또 ESG 경영, 지금 또 인터넷 치시면 대학 평가 치면 뭐가 나오죠? 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인 영국의 더 타임스 고등교육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대학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 쳐봐. 강원대 1등 했네, 충북이 2등 했네 나와요. 아마 강원대 치면 지금 막 신문에 SDG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몇 등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학 평가에서 SDG 1번부터 17번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대학은 SDG, ESG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 SDG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따 볼게 하나씩요. 자,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투명 경영들을 이뤄내기 위한 UN의 글로벌 협력 기관이에요. 자, SDG 17개 목표를 ESG와 연결시켜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뭐 했을까, 이 사람이요? 포르투갈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자, UN은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UN은요, 그동안에 민주적이었을까요? 민주적이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진짜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휘둘려 왔어요. 그래서 늘 고민됐던 게 뭐냐면 다자주의였어요. 유엔 안보리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너무 센 거예요.
걔네들은 잘 사는 나라거든요. 힘센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자,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 제재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고 있어요, 유엔이. 자, 버마,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엄청 사람 죽였죠. 배후에 누가 있죠? 중국 있잖아요. 처리를 못하고 있죠. 자,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 배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뒤에는 누가 있죠? 미국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유엔에서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여러분들 2015년 다음에 5년 후면 어떻게 되죠? 2020년도예요. 그때가 중요한 해였어요. 어떤 중요한 해였냐? 유엔 창설 75주년이었어요. 유엔 창설 75주년에서 뭘 얘기했냐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Decade of Action이라는 영어 써서 죄송해요. 10년의 행동을 결의했어요. SDG를 실행하지 않으면 지구가 몰락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또 인간 사회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뭘 하자? 10년 동안 행동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Decade of Action이에요. 이따가 볼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2021년도 9월 달에 또 유엔 총회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공동의제라는 걸 냈어요. 그게 12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료 좀 보셔야 되고 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도 번역 안 했더라고. 그래서 번역을 해놨으니까 12가지 의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12가지. 우리 한번 최솔미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현안에서 유엔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1. 모두 소외하지 않고 네. 지구를 보호하고 3. 평화를 증진하며 발전을 예방하고 4. 국제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5. 여성과 소녀들을 중심에 두고 6. 신뢰를 구축하고 7.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8. 유엔의 혁신 강화하고 9.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고 10.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11. 청년에게 돕고 청년과 함께 일하고 12. 준비하자.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과제를 다시 결의했어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미국 놈들, 중국 놈들, 러시아 놈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엔은 유엔 총회가 주도하게끔 해야 된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1인 1표, 1국가 1표제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구테르스 총장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다자주의예요. 그래서 유엔의 혁신의 과제에서는 유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다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 12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SDG가 가장 핵심적인 모든 나라의 공통 약속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20 정상회담 들어봤죠? 자, G20 정상회담은 잘 사는 나라 20개 국가예요. 그죠? 20개 국가가 매년 모여요. 그죠? 모여서 뭘 논의하느냐? SDG를 논의하는 거예요. 17개 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사카 정상회담,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뭐 등등 해서 모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뭐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희망을 하나 주고 갈게요. 자, 30년까지 얼마 남았죠? 이제 2030년까지 얼마 남았어요? 8년 정도 남았죠. 자, 8년 동안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꿈꾸는 세상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할까요? 목표는 정해져 있었어요. SDG 17개 목표를 지표까지 정했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 첫 번째, 코로나가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특히 빈곤 문제부터 기아 종식, 환경적인 문제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없으면 환경 문제 해결 못 해요. 자,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SDG 목표를 못 달성할 것 같아.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논의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엔이 생긴 이래 맨날 갈등이야. 그 안에 가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해.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합의돼. SDG는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혹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나라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든 똑같이 뭐다?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번역한 거예요. 작년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 보고서가 매년 나와요. 지구상에 유엔이 갖고 있는 돈이 이만큼 있어. 이 돈을 잘 써야 돼. 7천조 원이 있다. 이 7천조 원 SD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나라에다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혹은 열심히 하는 나라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빈곤 국가를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환경적인 요소에 다 써야 되고 경제적인 요소에 써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재원 조달 보고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10년 연장안을 올린 거예요. 논의가 나온 거야. 그래서 SD만큼 전 세계를 통합시킬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SDG를 더 연장시키는 게 어찌하겠느냐라는 식의 논의들이 나온 게 작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SDG 연장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2040년이에요. 안 되더라도 다음번 국제적인 헌장도 SDG 이상의 헌장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8년밖에 못하는 거 어떻게 내가 개인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 드실 때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보는 게 이클레이라고 해요. 이클레이는 전 세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예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1000여 개 도시의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SDG를 이제 지향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을 지속 가능 발전 철학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약속을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 5가지 비전이 여러분들이 이제 SDG를 주류할 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좀 쉬는 시간을 드릴 텐데 잠깐만요. 쉬는 시간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은 짧고 읽을 건 많죠. 그죠? 힘들어요. 제가 이제 박사를 3번을 했어요. 박사과정을 3번을 다녔었는데 이제 그 방송대에서 일하다가 진짜 SDG를 하고 싶어서 우물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정 총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뻥을 쳤어. 선배들이. 다 뻥이었어요. 개뻥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몇 등일 것 같아요, SDG. 그렇게 뻥을 쳤단 말이에요. 사실 뭐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28위예요. SDG. 28위인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SDG 28위인 것 뿐이에요. SDG 열심히 해서 28위가 아니라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협의 열심히 했던 것은 공로가 들어가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SDG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SDG 28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곤 종식과 관련된 1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표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1.9몇 몇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을 없게 만들겠다가 지표예요. 우린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됐죠. 하루에 그것도 맨 처음에 1점 몇 달러였는데 지금도 싸움이 있어요. 1.95달러로 해야 된다. 1.75달러로 해야 된다. 처음에 싸움 많았어요.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1.95로 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처음에는 1.25달러를 얘기했단 말이죠. 자, 하루에 1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안 되죠. 1,000원 얼마밖에 안 되죠. 2,000원을 버는 사람들, 그 이하로 버는 사람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1,000원은 벌어요. 알바 나가도 하루에 얼마 주죠? 시간당 알바 얼마 주죠? 예, 그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8등 한 거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제대로 된 걸 배우고 가야겠다 해서 학교를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다시 박사과정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나갔어요. 그게 2018년도였어요. 가서 무진장 개고생을 했죠. 늙은 나이에 가가지고. 그리고서 언제 돌아왔냐면 작년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우문한 개구리였던 거죠, 사실은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중국에 갔더니 읽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1년에 논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E 논문 몇 편인 줄 아세요? 300편밖에 안 돼요. 일본은 1년에 1800편씩 나와요. 중국은 장난 아니게 나와요. 읽을 수가 없겠던 거야. 1번부터 17번 목표까지를
다 읽을 생각해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중국 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미국 거도 봐야 되고, 유럽 거도 봐야 되고, 일본 거도 봐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연구실에서 논문만 보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짧고 읽을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SDG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세계 기둥. 일단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야. 세계 기둥부터 보는 거야. 나는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환경 쪽 관련한 SDG를 한번 공부해 볼게. 경제 쪽을 공부해 볼게. 아니면 사회 쪽을 공부해 볼게. 이렇게 보고 아니면 OP로 나눠서 나는 사람 쪽만 해볼게. 나는 파트너십 쪽만 해볼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혀야 돼. 그래서 나는 농업 쪽에 있는 기관 활동을 하고 있는데 SDG를 좀 더 잘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 2번 목표만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7개 목표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시면 좋은데 그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셔서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나고 다음번 강의할 때 집에 가서 자기의 적성, 자기 살아왔던 것, 전공, 뭐 자기의 특성들, 장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SDG 하나의 목표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을 하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전문 강사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다 뻥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의할 사람이 없어요. 강사들이 맨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불러가서 또 가고 몇 사람 안 돼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조금 배워가지고 그냥 대충 가르쳐주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은 넓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은 넓고 또 오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버넌스 구조예요. NGO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NGO는 비판하고 따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따지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합하게 하고 통하게 하고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남 비판하면요. 반드시 자기도 당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남 그 어떻게 하면은 욕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자기 새끼가 자기가 당하든 새끼가 당하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지역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더 포용적인 공부니까 마음도 덜 아플 거예요. 누굴 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키워드만 일단 보세요. 일단은 이클레이라는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축하려고 하는 5가지 약속은 저거예요. 근데 생소할 거예요. 저탄소. 탄소 중립은 들어봤죠? 탄소 중립은 들어봤고 자원순환. 여기 아까 보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 회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들을 다시 새 것으로 쓸 수 있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자연과 관련된 자연 기반의 근거를 둔 도시를 만드는 것 여기 보면 또 회복력 있는 회복력이라는 게 뭐냐면 또 어려워요. 이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회복력이라고도 표현돼요. 근데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잖아요, 지금요. 현대 사회는 어쩌면 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긴 하지만 과거에는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전쟁이 나서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이 있어요. 그죠? 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로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철 타다가 죽는 사람들 떨어져서 비행기 타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또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있어요. 핵발전소 피해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위험들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지금 공정성 문제가 큰 화두예요. 제가 살면서 어저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50이 넘었거든요. 50을 넘게 살면서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게 100이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되게 쉽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노력보다도 다른 조건들, 부모의 힘이라든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제일 인간에게 제일 큰 복은 뭐다? 부모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정한 도시가 아니, 공정성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공정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서로 신뢰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안 지키잖아요. 법을 지켰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돌아오게끔 해야만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클레이라는 지방정부 협의기구들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정의와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 이게 5가지 약속과 비전인데 이게 SDG 1번부터 17번 목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양성 과정을 거친 후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1번부터 17번까지 하든지 세계 기둥으로 하든지 OP로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5가지 비전 가지고서 나는 자원순환 부분에 한번 뭔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강의를 좀 잘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 회복력 있는 도시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법을 전공했어. 아니면 나는 행정학을 했어. 대학 때. 나는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회복력,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뭐 그러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뭐 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차곡차곡 채운다. 그리고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 저도 제가 SDG 지속가능 발전을 한 게 언제였냐면요. 1999년도였어요. 8년도. 그때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였죠. 아무튼 공부를 시작한 때였는데 그리고서 지금 거의 20,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또 어떤 때는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면 남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된 지점은 나중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시민들에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체크해 둬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광명시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SDG 시민 양성 과정이었어요. 교사 양성 과정이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공부하는데 제일 뻔뻔한 사람들이 뭐냐면 남의 얘기만 듣고 잘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끝날 때까지 한 30개 정도의 개념어들을 스스로 찾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송대 수업도 그랬어요. 와서 맨날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고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 자기가 직접 정리해야만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네이버 백과사전도 아주 훌륭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서 개념들을 정리만 하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과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 오동나무 얘기했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들어가면 사람들은 또 이해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가면 혼나요 진짜. 안 된다는 거죠. 대학원생들하고 수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가게 되면 보통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역량이 쌓이게 되면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전문가라고 자부됐을 때
대학 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 강의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대학 강의보다. 왜? 공무원들은 되게 그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트 준비하시고 그래서 노트로 써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를 많이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 이제 그 양성 과정이라고 왔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 가급 뒷부분은 다 그런 거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로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SDG를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죠. 거버넌스는 저는 이렇게 강의해요. 어떤 강의를 하냐면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춘풍추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설이 가지고 이야기해요. 남하고 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내 새끼한테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새끼 나한테는 되게 따뜻한 봄바람이고 남의 새끼한테는 남한테는 차가운 가을설이 같으면 협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바로 나가긴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현장에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자기 역량을 100%다 발휘 못 해요. 이만큼 알고 있어도 30%도 현장에 가면은 못 해요. 거기다가 돌발 질문이 나오거나 돌발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긴장해가지고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내공을 쌓고 많은 경험을 쌓고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클레이가 있어요. 춘천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없네요, 그죠? 이렇게 53개 지방 정부가 SDG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지속가능 발전 지방 정부 협의회예요. 여기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자기의 철학으로 정책으로 삼는 거예요. 강원도가 좀 안 보이네요, 그죠? 주로 서울 경기권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애우지 마세요. ESG 경영. 그냥 뉴스만 틀면 나와요, 이제. 종편을 틀어도 무조건 무슨 삼성 무슨 ESG, 무슨 SK ESG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지금 아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 말고 ESG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게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기회 구조가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부활은 아니지만 활성화됐냐면 2015년도 아까 얘기했던 9월 달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나서 그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날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시대가 있어요. 어떤 것든 간에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의원 되는 것도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운도 있고 때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유엔 합의였던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조금 다운됐다가 다시 확 떴던 게 ESG 경영이 떠서 그런 거예요. 작년 여러분들 12월 달에 K-ESG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형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만들었다? 산자부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물건을 못 팔아먹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영어로 공급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민 선생님께서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고 해도 이 하청기업도 ESG 경영에 안 맞으면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기업은 할 수 있어요. 삼성은 ESG 경영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산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기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뭘 했냐면 중소기업 ESG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 거야?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뭘 해줘야 되지?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 또 하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다 그랬어요.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죠. 그럼 모르면 밥 먹고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돈도 없어. 돈 없는데 어떻게 이거 ESG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응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속협의나 지역 춘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중소기업이 있을 거예요. 꽤 되니까 중소기업과 지자체와 지속협의 이제 ESG 관련한 이제 교육들도 하게 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들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ESG 경영을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ESG 경영을 또 설명할 기회들이 있어요. 경주도 그래요. 경주도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는 저희들하고 같이 4개권역의 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공단에 들어가서 ESG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제 리플렛이라고 얘기하죠. 종이, 두꺼운 종이들. 그렇지 크게 만들고 그림 많이 들어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설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세계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ESG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8개 동향과 국내 8개 동향을 보여드린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또 KESG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정보공시, 환경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결국은 SDG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기회구조로, 좋은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ESG 경영하고 맞물려지는 건데, 제가 일본 애들하고 만나면서 부러웠던 게 있어요. 어떤 부러움이었냐면, 여기 JC 있어요, 없어요? JC 있죠? 청년회의소. 네, 청년회의소. 일본은 청년회의소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모 대학에, 여기 긴키 대학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긴키 대학에 있는 한 학생이 SDG를 알리고 싶은 거야. 근데 알리고 싶은데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면 별로 못 알려. 그렇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하면 SDG를 많이 알릴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까를 고민하다가 제안을 했어. 동네 형들 찾아간 거야. 동네 형이 누구? JC 형들이었어요. 걔네 돈도 좀 있잖아. 돈도 있고 지역에서 좀 오래 살고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JC 형들 찾아갔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얘기를 했어. 뭘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걸어다니는, 그냥 지나다니는 광고판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버스였어. 버스를 지금 통해서 여기 보시면 JC, 그다음에 긴키대학, 그리고 운송회사가 함께 춘천에서 춘천역 터미널까지 가는, 춘천 어디까지, 강원도에서 어디까지 가는 버스 노선 하나를, 긴키대에서 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 하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포스터 보이죠? 이게 뭐라 그랬죠? SDG 휠이에요. SDG 포스터. 이 안에 이제 SDG 홍보물들이 만화로 그려져 있어요. 이걸 타는 사람들은 SDG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 친구예요.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되고, 이게 JC, 여기는 지자체와 운수회사 사람이에요. 이런 협동 구조도 있어요. 자, 이것도 있어요. SDG 또레인이라고 해요. 일본 말로 도레인이고 한국말로는 트레인, 기차예요. 전철인데 한신 연기 철도, 한큐, 도쿄,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전철 회사예요. 얘네들이 지금 뭘 했냐면 이걸 SDG를 알리기 위해서 ESG 경영 차원으로 뭘 했냐? 전철을 만든 거예요. 이거 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SDG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운동도 벌이고 있다는 거고. 아까 또 하나는 대학 평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 기회 구조. 이건 해외 구조예요. ESG 경영을 빼고는 해외, 국내 다 영향을 주는 거고, 또 하나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다시, 그래서 제라고 해요. 다시 제정됐어요.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것만 보세요. 과거에는 환경부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왔어요. 환경부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는데,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대통령 직속이 된 거예요. 권한이 좀 있겠죠. 권한이 있는 거죠. 더 세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 구조가 돼요. 왜?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을 활용하겠죠. 더.
왜냐하면 일반 시민 교육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도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거고 진행할 거니까.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될까요? 센터가?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국가는 벌써 기본법을 만들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지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된다?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도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우리 조례를 한번 제정해 주세요. 발의해 주세요. 해가지고 조례가 합의되면 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국가센터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 지방센터는 지역 조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런 게 기회 구조고요. 지금 자료집 보세요. 보시면은 법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법은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법이 도입되었는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굳이 여러분들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사무국장님이 고민하시면 돼요.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일정한 실무단이나 전략단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냥 자료집으로 참조를 하시고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식으로 이행 체계가 구축되는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만 요거는 꼭 읽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그리고 한국 지속가능발전학회가 있어요. 또 지방 정부 협의회가 같이 논의해 가지고 자, 이런 과제들을 한번 지역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들을 주요한 시책, 그러니까 춘천시의 주요한 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 좀 더 해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례를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15분만 더 하고 더 하면 저도 여러분들 체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구조는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KSDG라고 아까 KESG 가이드라인처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만들어졌어요. 2018년도에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립과정들도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좀 데이터가 조금 바뀌어요. 아까 그랬죠. KSDG 뭐죠? 대한민국 코리아 SDG예요. 대한민국 SDG예요. 자, LSG 뭘까요? LSG. 맞아요. 로컬에 로컬. 로컬 SDG예요. 그러니까 LSD니까 여러분들은 뭘 고민하셔야죠? LSD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춘천시니까. 춘천은 대한민국 수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이기 때문에 LSG를 봐야 되는데 주요하게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없어요. 이거는 지속협에서 나름 또 국장님 여기 그 지속위가 있나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쉽게 해설할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거는 다 이쪽에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기시면 되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얘기 해드리면 뭐냐면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환경 차원에서 SDG를 이해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된다? 종합적인 과제로서 SDG를 이해한다 그랬죠. 환경, 경제, 사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환경 담당 지자체가 이거를 책임졌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 담당이 아니라 조금 더 힘 있는 담당, 기획예산처라든지 또 수원이나 당진 같은 데는 별도의 주무관을 둬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시하고 많이 연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힘이 세져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SDG를 알고 이해하고 중요한 게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SDG를 확산시키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SDG를 모르는 사람을 제로로 만들겠다였어요. 대학교 메이지 대학에서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학에서는 SDG를 모르는 사람을 제로로 만들겠다. 3개월 동안 애들이 운동을 했어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화장실에다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몇 번 목표? SDG 6번 목표예요.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것을 화장실에 붙이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마다 학교하고 협의하고 학생회하고 협의해서 식당에서 방송을 틀어줬어요.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학교 앞에서 애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교수님을 설득해서 교수님이 그 수업을 개설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지나니까 80% 제로였다가 80%가 SDG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일본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본 사례는 여러분 보세요. 내각 여기는 지금 어떤 체계로 움직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좀 한국도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SDG 할까 안 할까요?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왜 할까요? 시진핑이 주석이잖아요.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대한민국 큰 차이 없어요. 거기 말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공산당만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가보시면 아시잖아. 다 화폐로 물건 사고 다 그래요. 임금 체계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예전에 그걸 했었죠. 모택동주의를 했었죠.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뭘 해야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를 바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SDG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생태 문명, 지속 가능 발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요. 다만 중국은 우리처럼 시민단체가 없어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없으니까 누가 하겠죠? 대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단체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중국은 그 중간 다리가 없어서 대학이 해줘요.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는 센터라고 해요. 지금 들어봤죠? 여기도 센터죠? 센터가 있죠. 무슨 사회적 경제센터, 무슨 센터가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가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단과대학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국말로 뭐냐면 커취시빠잔 무비아오 그다음에 센터가 뭐냐면 쫑신이에요. 중심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한자로는 중심인데 그 센터가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주고 지역에 있는 연구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민 교육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도 하고 있는 측면이죠. 일본은 이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이 구조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도 SDG 실시 지침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 계획이라고 해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주요한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것도 뭐냐면 30개씩을 매년 선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기업이에요. 지금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방정부가 주는 보조금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이 참여해야 돼. 기업의 참여가 높아져야 되는데 기업이 그냥 오나요? 돈 달라면 주나요? 아니잖아요. 기업이 사회적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DG를 잘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주요한 축이 뭐냐면 지자체,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에요. 일본 애들은 기업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중소기업도 그렇고 상공인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뭐가 있죠?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 같은 거를 둬요. 그래서 SDG를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기업 상인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상인들의 힘들이 엄청 강하다는 거 아시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 일반 시민들, 개별적 시민들보다 상공인들의 힘들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 일본의 어떤 지원 제도들도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자, 시민됨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일반 NGO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는 협동하는 조직이다, 함께하는 조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시민됨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시티즌십이에요. 이 시티즌십이라는 것은 이게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인 거예요. 그걸 깨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지. 권리만 주장하는 시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권리와 의무와 책임,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 이런 것들, 우애심, 협동과 신뢰, 그다음에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능동적 시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권리 주장만이 아니라 의무도 다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만 아이들도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번에 이제 광명시 갔다가 너무너무 기뻤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광명시는 저는 시민 양성 과정도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수위를 보고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충북 같은,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 되게 쉬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청주에 가서 그냥 막 뽑으면 안 된다, 시민 양성 과정을. 이를테면 그것도 시민 교육 과정하고 시민 강사 교육 과정은 분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둘이 못 간다, 같이. 불만이 생겨서. 되게 열심히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해요라고 하는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대상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청주시의 시민 강성 과정은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민 강성 양성 과정, 아니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 과정, 아니면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이나 혹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 대상으로 한 양성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이 시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교육 평가가 안 나와요. 사실은 교육의 성과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하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여러 차례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거쳤던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뭘 만든 줄 아세요? 그림책으로 SDG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SDG를 그냥 이렇게 지금 이론적인 얘기 하시잖아요. 개념적인 얘기. 그러니까 아니라 동네 이야기들 통해서 1번부터 17번 목표를 쓴 거예요. 우리 동네 가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의 장소성, 우리 동네의 사람들의 노동, 일자리,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우리 동네의 역사를 가지고 SDG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쉬운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교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과정과 시민교육과정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교육들이 진행됐을 때, 그게 영어로는 로컬리티라고 해요. 장소성,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지역성에 기반하지 않는 SDG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유튜브 보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평화 파트너십 넘어가고, 거버넌스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 이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거, SDG를 잘하는 것, 혹은 거버넌스 잘 알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해요.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혁신적인 지방정부 혹은 혁신적인 지방정부 리더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공무원들, 좋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전략, 도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니셔티브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세 번째는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4번째 뭔지 아세요?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도와 조례를 만들어내고 법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장기 지속적으로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한테 박수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